저도 이 영상을 보고 계실 여러분들처럼 저희 가게 자산을 운용하는 입장에서 앞으로 어떠한 자산을 더 많이 쌓아가야 할지 이러한 고민을 정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의사결정을 내릴 때 두 가지 관점을 주의를 해서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단순하게 지금까지 이어져 온 추세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주변 사람들이 이러한 투자를 많이 하니까 그 투자가 더 믿을 만한 투자일 것이다 라고 가정을 하는 것입니다. 보통은 이러한 관점에서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렸다기보다 포모에 의해서 혼자 뒤처지지는 않을까 라는 걱정 때문에 내려진 의사결정일 때가 많기 때문이에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부동산 투자에 선호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최근에 한 10년 동안은 다른 어떠한 자산에 투자를 하신 분들보다 부동산 투자에 몰빵을 한 케이스가 더 크고 확실한 성과를 내줬던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여전히 아파트 불패 신화를 갖고 있다. 가계 자산의 80%나 부동산에 몰빵을 해 있다. 라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인지 오른쪽 표에서 자세하게 확인을 해보면요. 우리나라 한 가구에서 평균적으로 5억 2,700만 원 정도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 자산에서 한 4억 1천만 원 정도, 그러니까 비중으로는 78.6%가 부동산 자산을 차지를 하고요. 그에 비해서 금융자산은 엄청 적습니다. 8,840만 원 정도, 비중으로는 16.8%밖에 되질 않아요. 그런데 이 금융 자산 내에서도 주식 투자의 비중은 한 10% 정도밖에 되질 않고요. 나머지 한 80에서 90% 정도는 보통 예적금일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예적금을 보유하고 있는 이유는 부동산 투자를 하기 위해서 시드머니를 모으기 위한 용도로서 예적금을 보유하는 거예요. 부동산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 비중, 그리고 부동산 투자를 하기 위한 예적금의 비중, 이것이 절대적이다 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 일본과 같은 다른 선진국의 국가들의 사례를 보았을 때 금융자산의 비중이 부동산 자산보다도 훨씬 높다, 이러한 통계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런데 꼭 이러한 기사들에서 댓글로 다뤄지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 부동산 투자를 훨씬 좋아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은 앞으로도 불패 신화이다 라는 이야기가 다뤄지는 거예요. 자,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부동산 투자를 하는 것이 잘못되었다, 이러한 관점을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부동산 투자에만 몰입하는 이 현상이 과연 맞는지 이것을 짚어보려고 하는 거고요. 2012년 13년도 이때를 떠올려 봤을 때 부동산 투자 그렇게까지 사람들이 열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오히려 집을 소유하는 것보다 빌려서 쓰는 걸 더 선호하는 그런 경향도 분명히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유독 부동산 투자를 선호하는 것이 우리나라에서만 이루어지는 현상인 것인지, 그리고 지금까지 일어난 현상이 아니라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를 보았을 때도 부동산 투자에만 이렇게 하나의 가구의 자산이 몰빵이 되는 것이 맞는지 그 부분을 한번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뉴욕 연방준비은행의 1999년 4월에 발행된 커런트 이슈, 그러니까 금융자산과 관련된 최근의 이슈를 다룬 칼럼을 제가 갖고 와봤습니다. 가계 자산 포트폴리오에서 주식이 부동산을 앞지르고 있는가 라고 하는 제목이 눈에 띄죠. 이 제목의 뉘앙스만 보더라도 미국의 한 가계에서의 자산 비중이 부동산이 더 차지하는 비중이 컸는데 최근에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이 늘었다라는 것을 유추를 해볼 수가 있고요. 이 표는 1945년부터 1998년도까지의 미국의 하나의 가구 내에서의 자산의 비중을 나타낸 건데요. 부동산과 기업 주식에 투자를 하는 그 비중을 구분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여기에 주식 투자 비중은 401K라고 해서 우리나라로 따지면 연금저축, 그리고 IRP 계좌 같은 것이 있거든요. 이 401K 계좌에서 투자를 하는 주식 투자의 비중도 여기에 반영이 되었어요. 보시면은 여기에 녹색으로 표시된 것이 부동산 투자 비중이고요. 그리고 검은색 실선이 주식 투자 비중인데요. 대체적으로 부동산 투자 비중이 훨씬 많았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특히 1985년도 이 부근의 경우에는 주식 투자의 비중보다 부동산 투자의 비중이 4배 가까이 더 많은 것까지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미국도 과거에는 주식 투자의 비중보다 부동산 투자의 비중이 훨씬 컸구나라는 것을 유추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물론 이 칼럼이 발행된 1999년도 이 부근에 있어서는 주식 투자의 비중이 부동산 투자의 비중을 앞지르기도 했는데요.
이 표와 함께 칼럼에서 설명된 내용을 이 오른쪽에서 요약을 해보면은 주식 비중이 부동산보다 높은 상황이 과거 1968년도 단 한 차례 이 부분이에요. 단 한 차례 있었던 것으로 비정상적인 일이라고 언급. 그러니까 부동산이 원래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주식 투자의 비중이 앞질렀다? 이것은 미국에서조차 비정상적인 일이었다라고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소득 기준으로 해서 중위계층, 중간 정도의 소득을 갖고 있는 사람의 자산을 구성을 보면 66%는 부동산을 차지하고 주식 투자의 비중은 없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에 주식 투자의 비중을 크게 끌어올린 것들도 중위 계층만 하더라도 주식 투자를 거의 하지 않았으니까 대부분 자산가들이 주식 투자의 비중을 높이면서 전체적인 평균을 끌어올린 것이다. 1990년도 이쯤부터 많은 자산가들은 이미 주식 투자의 비중을 다른 자산들보다도 더 많이 늘렸던 것을 유추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1999년도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에서도 평범한 가정에서는 자산의 비중이 부동산이 압도적이었고 주식 투자는 거의 하지 않았다. 그래서 부동산 자산을 더 선호하는 경향은 우리나라 사람들만의 속성은 아니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러한 추세가 이후로는 어떻게 됐을까요? 1989년부터 2022년도까지 미국의 인구를 이렇게 인종별로 나누었고요. 이 인종별로 주식 투자를 하는 그 비중을 이렇게 연도별로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검은색으로 나타낸 실선이 전체 평균인데요. 보시면은 1989년도에 32%를 시작한 것이 2022년도에는 58%까지 늘어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비율이 2023년도 이후로도 계속 증가했을 것으로 예상을 한다면 거의 비율이 2배 이상이 된 거예요. 원래는 미국의 중위 계층들에서도 주식 투자를 거의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주식 투자에 참여를 하게 되었는지 그 배경을 살펴보면요. 가장 주요했던 원인이 바로 401k라고 하는 이 계좌에서 쌓인 주식의 자산이 성장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990년도 이때부터 401k 계좌의 은퇴 자금을 주식 투자로서 쌓는 미국인들이 많이 늘어난 것이고요. 그렇다면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2024년도 기사인데요. 미국의 연금 부자가 역대 최대치를 찍었습니다. 그러면 이 미국의 연금 부자들이 이렇게 은퇴 후에 많은 금융자산을 쌓을 수 있었던 그 원인을 세 가지로 추려봤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평균적으로 26년 동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장기 투자라고 볼 수 있는 기간이죠. 26년 동안의 장기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식 투자 비중이 무려 70%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반면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러한 연금저축계좌에 들어가 있는 자산의 88.7%가 예적금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원리금 보장형 상품의 88.7%가 가입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식 투자의 비중이 높은 미국인들은 연평균 수익률 8.5%를 달성할 수가 있었고요. 원리금 보장형의 상품에 많이 가입해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1.93%의 연평균 수익률을 기록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한 줄 요약하면 오랜 기간 동안에 주식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연금 부자가 될 수 있었다라고 정의를 할 수 있고요. 우리나라 사람들만 원래부터 부동산 투자를 선호하는 것이 아니었구나. 그리고 특히 최근에 부동산이 많이 오르는 자산이었기 때문에 더 열광하는 추세가 분명히 있었다는 점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고요. 반면에 미국인들은 연금 자산을 쌓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그리고 여기에서 주식에 장기 투자를 하였기 때문에 백만장자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되었다. 라는 점까지 알아봤습니다. 금융자산이 더욱 중요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나라에서도 과거에 미국이 그랬던 것처럼 연금저축계좌에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차츰차츰 늘어나고 있거든요. 물론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도 연금계좌를 활용하는 사람보다는 활용하지 않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하지만 그 비중이 차츰 늘어가는 것이 미국으로 따지면 1980년도와 비슷한 그런 양상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주식 투자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니다. 미국인들의 경우에도 연금 자산에 많이 쌓을 수 있었던 그 비결이 주식 투자의 비중을 70% 이상 넣었기 때문입니다. 보통 주식을 위험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은 좋은 주식을 장기 투자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위험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좋은 주식에 장기 투자를 하지 못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여기에 보이는 것처럼 단기 수익률이 내 주식 투자의 목표가 되기 때문인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왜 단기 수익률이 목표가 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단기에 주식 투자로 수익을 내서 이 수익을 합쳐서 부동산 투자를 하려고 하는 그러한 중간 과정으로 생각하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부동산 투자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만큼 금융자산도 앞으로는 매우 중요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 우리가 앞에서 확인을 했잖아요. 그러한 관점을 생각한다면 단기 수익률이 아니라 앞으로 내가 어떻게 금융자산을 안정적으로 쌓아갈 것인지 이 부분을 더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지금부터 무엇을 실행할 것이냐? 첫 번째로는 연금저축계좌를 개설을 하여서요. 매월 일정 금액 미국인들은 26년 동안에 월급의 17%를 납입하여서 연금 부자가 되었다고 했죠. 꼭 17%가 아니더라도 매월 10%만이라도 일정 금액을 이체하여서 연금저축계좌에서 주식에 장기 투자를 하는 것, 특히 ETF에 장기 투자를 하는 것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ETF에 장기 투자를 할 때도 우리 그동안에 투자가 왜 어려웠어요? 단기간에 크게 오를 종목을 고르려고 하다 보니까 투자가 어렵고, 그리고 또 그렇게 투자를 해서 여러분들 많이 성과를 내셨나요? 그렇지 못했을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수익을 낼 종목이 아니라 앞으로 자산의 관점에서 꾸준하게 모아가고 싶은 그런 자산이 무엇인지, 그러한 ETF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매수 타이밍을 잡아서 단기에 큰 수익, 이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보다는 내가 계속해서 주식 투자를 오랫동안 할 수 있는 그러한 습관을 들이는 것, 이 관점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실제로 저는 이러한 자료들을 보면서 '아 금융자산을 잘 쌓아 나가는 것이 앞으로도 더 중요해지겠구나.'라는 결론을 내렸는데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어떠신가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었길 바라고요. 함께 우상향합시다. 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